저는 오늘 특별 세미나에 사회를 맡게 된 국민대학교 지준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도시 브랜딩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보시면 오늘 7건의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 학계에서 도시 브랜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 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고, 또 마침 피프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과 관련된,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또 시각적 이미지로 활용을 해서 도시 브랜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최홍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광공학회 18대 회장을 맡고 있는 최홍림입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신 포항시, 그리고 포항문화재단, 그리고 또 사진학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국광공학회에서는 도시 브랜딩에 관련된 요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항에 대한 이 도시 브랜딩 관련돼 가지고 오늘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 학회에서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포항의 도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담아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각설하고요. 시간 빨리, 오늘 또 페이퍼가 7개나 돼요. 7개나 되니까 그 7개 진행되는 동안 많이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와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자 선생님, 경주대학교의 김성민 선생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제자는 서울대학교의 박상호 선생님이신.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호라고 하고요. 예, 사진 이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청중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인데요. 촌실적인 느낌인데, 제가 첫 번째 발표인데 이렇게 줌으로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와 사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항국제사진제인데요. 아마 제 발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하고 사진의 어떤 약간 제너럴한 그런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학술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진의 역사에서 도시와 관계된 사진의 역사를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정리한 그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발명이 1839년이니까 1945년 정도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주지하다시피 프랑스 파리하고 영국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사실은 사진이라는 매체는 테크놀로지에서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에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만들어졌죠. 그게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고요. 이때 가장 발달한 곳에서 가장 발달한 공간이 바로 도시였고, 도시에서 탄생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처음 카메라 향한 곳이 바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사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사진 발명가 중에 한 명이었던 다리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시계를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어쨌든 최초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라는 주제는 사진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사진의 능력으로 들어온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바로 도시 사진이 막 활성화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19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도시 사진이 폭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꼭 파리뿐만 아니라 뭐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역에서 중세 도시를 근대 도시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일어나면서 도시 재정비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때 국가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오래된 지역들을 쉽게 말하면 재정비, 그 다음에 새롭게 세월 그른 지역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바로 도시라는 주제가 사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찍히게 됩니다. 사라진 건물과 도시 변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대도시 재정비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850년에서 70년에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중세 도시를 허물고 근대 도시,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파리로 만드는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실렸던 이 사람이 오스만이고요. 여기 어떻게 이 사람이 재정비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화보 기사를 남겨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빨간 게 중세 파리이고요. 이게 오스만이 기획했던 근대 파리입니다. 여기까지 확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그다음에 좁은 그 골목들을 큰 도로로 만들죠. 그 당시에는 목표가 뭐냐면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즈강이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파리가 재정비 됩니다. 이때 오스만이 가장 신뢰했던 사진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샤를 마르비르라는 프랑스 사진가입니다.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은 지금까지 도시 사진의 역사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료고요. 이때 20년간 1858년에서 78년까지 파리의 오래된 시가리들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야 예를 들어서 포항을 촬영하라고 하면 뭐 금방 촬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핸드헬드 카메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삼각대 대형 카메라고 그 다음에 이때는 콜로디오 타입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의 그런 사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감각 유제를 자기가 다 만들어서 유리 원판에다 다 발라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필름을 다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유리 원판들을 들고 다니면서 파리 곳곳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낸 책이 사진집이 오래된 파리 앨범이라는 사진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865년, 1868년, 3년 정도만 찍은 거고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파리의 그 광장 중 하나가 바스티유 광장이죠. 그래서 바스티유 광장에 개발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펠탑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멀리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비르이 찍은 사진하고 오늘날 파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보세요. 마르비르이 찍은 후보로드 이게 옛날에 중세도로인데요. 이것들을 전부 이렇게 넓게 19세기 중반에 확장을 하고 건물도 큰 건물로 모아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사진의 역할이 뭘까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고의 도큐멘테이션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물론 스케치로 되는데 그림으로 그 당시에 혹은 언어로 묘사로 될 때 사진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도큐멘테이션 수단이었다. 그리고 따라서 최고의 도큐멘트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눈앞에 부활할 수 있는 역할을 사진이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보통 고고학적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서울에 있는 이게 한국은행 앞이죠. 한국은행 앞에.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인데, 과연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컨대 일제 강점기 때는 어떻게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이 높은 건물과. 자, 이것들을 아무리 언어로 누군가가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죠. 혹은 그림으로 그려봤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한 장의 사진만이 고고학적 부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바로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진가로 의제납제. 누구나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은 들어본 바로 의제납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작업했고요. 바로 자신의 선배인 마르비를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마르비를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따서 사진을 찍어낸 배경을 갖고 이 사람은 혼자서 개인 작업을 합니다. 먼저 혼자서 사진을 찍고 정부에다가 판매하는 식으로 했죠. 물론 잘 안 팔렸지만 30년 동안 총 10만 장의 파리의 사진들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래된 시가지들. 그 다음에 맞제는 흥미롭게도 도시의 어떤 건물이나 큰 외형만 찍은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라져가는 것들의 디테일들을 다 담아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냈고, 심지어 도시의 어떤 새로운 풍경들까지도 이렇게 다 담아냈습니다. 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이 많은데 19세기를 넘어가려고 하죠. 이제 19세기하고 20세기 도시 사진이 굉장히 변하는데요. 바로 20세기 도시 사진의 핵심은 유럽이 아니고 바로 미국, 뉴욕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스티글리츠가 찍은 뉴욕 사진이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19세기 왼쪽에 이제 19세기 마르비 사진이고 20세기 스티글리츠 사진입니다. 그러면 19세기하고 20세기 사진, 도시 사진의 가장 중요한 대학은 일단 유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20세기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사라져가는 감정, 우리 어떤 그 멜랑콜리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이 등장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도시, 어떤 마초류 이런 사진 건물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시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큰 높은 건물에 대해서 자본주의 힘이나 진보, 어떤 모더니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다 기록하죠. 위로 팽창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팽창하고 이런 모습들을 전부 사진으로 기록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진들이 그냥 소수만 보는 게 아니라 우편 접속으로 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대한 지각방식 혹은 삶의 터전에 대한 지각방식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도시 사진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사진을 촬영했던
모더니스트 사진작가가 바로 베르니스 에봇이라는 작가입니다. 여성 작가고요. 압제의 파리 사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제 압제가 파리 사진을 것을 나는 뉴욕에서 하고 잔다라고 이분이 바로 베르니스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압제의 사진이죠. 이것을 뉴욕에서 유사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압제가 지금 파리에서 지금 오래된 시가지 건물을 촬영했다면 바로 베르니스 에봇은 이렇게 가장 그 당시에 자본주의 상징이었고 모더니즘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들을 사진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촬영해서 찍은 사진집이 사진 역사에서 굉장히 도시 사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집이죠. 그러면 베르니스 에봇의 바로 체인지 뉴욕, 변화하는 뉴욕이라는 사진집입니다. 1935년에서 1918년 사이에 작업한 사진들을 모아서 보냈고요. 베르니스 에봇도 처음에는 개인 작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노동진흥국에서 투어를 받아서 작업을 했고 나중에 여기에 시민 사진들이 전부 뉴욕 시립 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죠. 이게 맨하탄의 건물의 모습들을 멀리서 촬영한 거고요. 이걸 촬영할 때 베르니스 에봇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지 말고, 왜냐면 20대기니까 이미 소형 카메라가 있겠죠. 라이카가 나오고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 카메라를 사용할까? 자신의 원칙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왜 대형 카메라를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디테일이 풍부할 때 기록의 세부들이 충분히 살아나고 정보도 풍부해집니다. 베르니스 에봇의 직접 말입니다. 따라서 베르니스 에봇은 도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사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대형 카메라로 크게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진들을 전부 주로 이제 맨하탄 근처의 건물들과 어떤 풍경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사진을 찍을 때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도시 사진이라는 것은 한 장의 사진을 두고 의미가 없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에봇이 한 말입니다. 어떤 도시의 추상을 만든다는 것은 평생에 거친 작업이며 결코 하나의 추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베르니스 에봇의 예술적으로 뛰어난 점은 바로 기존의 도시 사진에서 시점이 수평 시점이었다면 베르니스 에봇의 사진은 시점을 새롭게 바꿉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찍는 시점, 로에그리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찍는 시점, 하이앵글. 이 두 시점을 사용해서 도시를 새롭게 포착합니다. 자, 그래서 로에그리고 이 사진도 로에그리죠. 여러분 이런 사진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사진이죠. 왜냐하면 이건 전부 잘못된 사진, 실패한 사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이렇게 수평으로 평행되게 똑바로 건물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위아래를 맞추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런 새로운 시점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에그리고요. 교수님, 하이앵글. 죄송합니다만 한 5분 내에 마무리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하이앵글이고요. 자, 이것은 다시 로에그리고 다시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찍은 하이앵글입니다. 그래서 바로 뉴욕의 모습들을 하나의 시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본 단지 도큐멘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예술적으로 새롭게 시점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죠. 시점만 실험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그 다음에 흰색에 대비되는 검은 어떤 실루엣 이런 이미지들을 도시에서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하 실루엣 이미지들을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계속 이 뉴욕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나중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하이엔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밤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 밤사진. 참고로 1936년에 뉴욕에 여러분 밤사진을 보십시오. 저는 이 사진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이때 뉴욕은 전기가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지? 제가 그래서 1930년대 우리 서울의 모습을 항공호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문치장에 동아일보 기자였죠.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중도 2가죠. 동아일보 사업이 그대로 나오네요. 이쪽이 교우고요. 이게 중도입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여러분 고고학적 부활이 되겠죠. 사진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도시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이미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미지가 바로 긍정적 이미지고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미지가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자코비스, 루이스 하이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코비스는 바로 뉴욕의 슬럼가를 사진을 찍었던 사람인데요. 플래시를 들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 사용할 도파지로 거의 처음으로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사용하고 이런 모습들 가장 책 제목이 다른 반 우리 말고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도시에서 그들의 삶을 이 사람이 글도 쓰고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스 하인도 이 사람은 특히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노동 문제, 그 당시에 아동 노동법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아이들의 그 노동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위 말하는 고발성의 그런 사진들, 고발의 도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동 노동법에 대한 금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945년까지 사진의 역사에서 도시 도큐멘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 그걸 통해서 인간의 멜랑콜리 감정을 수다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예찬하거나 도시를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근데 1945년 이후의 도시 사진은 굉장히 메이가되고 주관화되고요. 특별히 유효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45년에 도시 사진의 세 가지 경향만 잠깐 언급하자면 뉴바우하우스에 영향을 받은 어떤 디자인적인 도시 사진이 굉장히 많고요. 헤리 켈레아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듀셀도르프스크에 영향을 받은 중립적인 도시 사진,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받은 친숙한 도시 사진으로 지금 오늘날 수많은 도시 사진의 현대 작가들은 이 세 작가들의 세 어떤 경향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창기로부터 근대까지의 어떤 도시의 사진의 역사를 총망라한 강연 같은 느낌의 발표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오늘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까지 다 잡았는데 안 오셔가지고 이제 특히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는 동아일보 기자였던 문치장 선생님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어떤 항공사진까지 기록했던 귀한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셨을 때 이제 신구 사진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 포항 국제사진 축제가 이제 이례적으로 어떤
축제로서 그냥 그칠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어떤 포항을 기록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의 작가분들이 담당하실 부분이고, 또 이제 뭐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 포항의 과거에 찍어놓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사장될 수도 있는 귀한 자료들을 조금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셔서 어떤 아카이브 작업의 심도를 조금 높이실 수 있다면은 그런 사진 축제가 더 깊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발표문 중에 어떤 도시의 초상을 만든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고 결코 하나의 초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시 아카이브 작업을 사진으로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 잘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진을 통해서 도시의 예찬 기능과 비판 기능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도시의 밝은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도시의 역사다. 그것을 사진을 통해서 아카이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다가오고 도시 브랜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방을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도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공간의 변모, 주명덕의 도시 해석이고요. 발제자는 중앙대학교의 박형종 선생님, 그리고 토론회는 명지대학교의 우혜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한 5분 정도 토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박형종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간의 변모, 주명덕의 도시 해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이 광고 홍보학회 회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포항에서 아마 활동하고 계시는 사진 작가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이제 이 행사 자체가 또 포항 국제사진제 부대 행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도착해서 전시도 잠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매우 많은 작가분들께서 포항을 촬영한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마 사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주명덕 사진작가시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반세기 이상 서울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주명덕 선생님의 작업은 그 방대한 양 중에서도 아마 이제 작년에 이제 도시 서울만을 기록하고 정리했던, 해석했던 이 작업들을 모아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셨고, 그 사진들을 또 분류 정리를 해서 작품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작품집과 이제 전시에 대해서 제가 썼던 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1층에도 상당히 많은 사진작가분들이 포항과 포항 이제 인근을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놨습니다만, 도시에 대해서 사진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크게 대분을 하자면, 아까 박상호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었던, 기억하시겠죠? 그 샤를 마르빌이라고 하는 18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사이에 구도시 파리를 기록했던, 그건 파리시의 의뢰를 받고 했던 사진이거든요. 뭐냐면 파리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주세요 라고 명확히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도시들도 대부분 이제 재개발 이런 것들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해달라. 다시 말하자면 사진가 개인의 적극적인 도시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기록 작업을 주관하는 어떤 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혹은 의뢰에 따라서 사진가들이 엄정하게 도큐멘테이션, 즉 기록을 해주는 이런 작업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 토론자 선생님이신 오일이 선생님께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주명덕 선생님께 작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실제로 서울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제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제 엄정한 기록을 했던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런 엄정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주명덕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서울 도시를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의 주관적 시선으로 해석해 왔는가,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층에 전시되어 있는 포항을 찍은 사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후자에 해당하는 작업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후자의 작업은 사진을 가지고 아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진 작가들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모든 사진은 다 기록을 베이스에 깔고 있긴 하지만 아트를 하고 싶죠. 주관적인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명덕이라고 하는 한 사진 작가의 눈에 비친 반세기 이상 병모여왔던 도시 서울은 어떤 모습인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명덕 선생님은 1940년생, 개성 출생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들고 사셨기 때문에 서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960년대 초중반부터 사진 작업을 이건 습작의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시작하셨다가 가장 이제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홀트시 고아원. 그러니까 홀트시 아동복지회가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입양아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이런 재단이고, 1966년에 홀트시 고아원 이제 사진 작업을 해서 그것을 1969년에 섞여진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진집을 만들었죠. 여기서 다루었던 주제는 6.25 한국전쟁 때 생겨난 수많은 혼혈 고아들의 애환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었던 작업으로 당시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한국 사진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 쭉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현재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원로 작가신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도시 관련 사진은 이런 겁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서울을 촬영하셨는데, 그때는 도시란 공간 자체에도 들어가고, 그보다는 오히려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점을 두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70, 80년대는 이제 그 잡지 사진들 많이, 특히 전통적인 한국의 공간들, 왜냐하면 개발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의 전통이 이제 와해되고 급격히 이제 서구화가 진행되죠. 그 이제 작업들 쭉 하시다가 2000년대부터는 도시 정경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도시 서울을 바라봤었던 관점이 전형적인 이제 주관적 해석이죠. 정경은 뭘까요? 풍경이라는 게 아니고 풍경과 다른 말이잖아요. 즉 하나의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나의 정서의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외적 모습 풍경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사진이었고요. 2010년대 이후에는
추상 사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명덕이라고 하는 한 작가의 개인적인 이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이후 줄곧 주명덕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는 기록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해왔는데,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사진이 기록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추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데요. 이 추상 작업이 이제 도시 서울에서 발견한 추상의 이제 모습들을 쭉쭉 포착하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0년대 초반부터 했던 작업은 이런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왜냐하면 1940년생이시니까 지금 20대 초중반이죠. 그러니까 막 사진을 시작하실 때 이제 자기 사진 세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습작의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 영향을 주었던 보편적인 사진의 문법들이 이 1960년대 초중반 사진에는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소재는 도시 서울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천역에서 서울로 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소재는 도시이지만 어쨌든 이 소재를 담아내는 형식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사진의 문법들이죠. 이를테면 전형적인 스냅 사진의 문법. 사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 이야기 있죠. 또 이 시기는 1950년대 이후 1930년대부터죠. 사실 30년대 전쟁의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갔었던 포토 저널리즘, 화보 잡지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포토 저널리즘의 문법, 그리고 기록에 중점을 둔 다큐멘터리 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적 그 사진 형식입니다. 이 영향이 이 시기의 사진 작업에는 물씬 사실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한국 사진사의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950년대를 지배했었던 리얼리즘 사진, 흔히 이제 보통은 생활주의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영향이 일정 부분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라는 시대의 특수성도 있죠. 즉 한국전쟁 이후에 빠른 속도로 도시를 복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박한 생활상, 이런 것이 주명덕 선생님의 1960년대 서울 사진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1950년대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이죠. 이명식 선생님이 명동에서 찍었던 전쟁 직후의 서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 60년대 서구 사진의 영향들, 스냅 사진, 포토 저널리즘, 화보 잡지, 그래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향들이 60년대 서울 사진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주제,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는 60년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전통과 빠른 속도로 그 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모해 나가는 사람들의 생활상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 제가 60년대 후반생인데요.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목포라는 도시에서 성장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정말로 이런 할아버지 지금 그 갈수고 도포 쓰신 분들이 민속촌 가야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랑 같이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서울 신세계 백화점, 가장 번화한 공간이죠. 이런 곳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뚝섬 아이의 모습이고요. 또 서울 광화문 모습, 지금은 뭐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광화문은 너무너무 큰 폭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60년대 주명덕 작가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공간 자체라기보다. 네, 전착길이 남아있었죠. 트램이죠. 서울시청 앞입니다. 지금은 큰 폭으로 바뀌었죠. 제가 시간 안배를 해야 돼서 계속 시간을 보고 있는데 제가 30분까지 하면 되죠. 네, 한 10분 정도 내에. 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대에 주명덕 선생님이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이 중앙일보, 그러니까 월간중앙이라고 하는 화보 잡지에 했던 기획 취재 형식으로 발표했던 건데요. 한국의 가족이라는 기획 취재입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60년대 후반부터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도시 개발 진행되면 공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명덕 작가가 주목했던 것은 가족제도의 대변화입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개발 독재와 더불어서 농촌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는 현상. 여기에서 사람의 이제 산업 패턴,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가족들, 대가족의 부흥, 핵가족의 고독 등등 총 이제 8개 주제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이게 충남 논산에서 촬영했던 대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이런 대가족 이 정도 규모의 가족이 남아있지 않죠. 놀랄 만큼 글쎄요. 조그만 이제 마을이라면 마을 전체가 나온 거 아니야? 이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총 8회 중에서 이제 주명덕 작가가 가장 주목했던 그리고 애정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애정이 있는 빈가라는 연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도시민들이 이 성남 최초의 신도시죠. 성남 이런 데로 이제 이주해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임시 숙소로 이제 서울시에서 마련해 놓은 이런 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핵가족의 모습, 또 이건 이제 리어카에다가 자기 전체 이삿짐 전체를 싣고 성남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일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마찬가지죠. 임시 거처로 마련해 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고요. 여기는 또 이제 부산 연산동입니다. 개발 때문에 이제 동네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 가족만 이거 알박기가 아니고요. 주변이 이제 다 산이 깎여 나가서 위태위태하게 남아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 있죠. 자,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주명덕 작가는 굉장히 한 작가 이력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진의 기록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과거의 기록 문법에서 벗어난 이런 사진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형식이 가장 잘 반영된 작업이 바로 도시전경입니다. 주로 서울을 찍었죠. 기록 문법에서 탈피해서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도시사진으로 나갔게 됩니다. 이때 보여줬던 도시 모습은 주명덕 작가의 눈에 비친 도시는 역동적입니다. 아까 박상원 선생님이 메라니 세보트가 찍었던 체인징 뉴욕에서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또 대각선 구도 이런 거 있죠. 이런 다양한 사진의 문법들이 이 주명덕 작가의 서울 사진에 이제 드러났죠. 또 전형적으로 주명덕의 도시전경을 지배하는 요소는 뭐냐면 반응과 중첩. 그러니까 도시는 다른
다른 공간과 달리 굉장히 유리 건물들이 많습니다. 유리들이 많아요. 창, 문 이런 데. 그리고 또 도시 홍보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도 붙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빛과 반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잘 보여주는 사진들을 많이 모아놓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구화가 진행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 이후로 70년대, 80년대 개발 족절을 거쳐서 90년대 88 올림픽을 거치고 그러면서 서구 일상 문화가 특히 소비 문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서울 대도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진 작업 중에 이 서양 그 모델들의 이미지, 포스터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반영, 중처, 이건 사실은 초현실주의에서 미술사적으로 보면 많이 등장하는 어법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김영덕의 도시 정장 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불안과 긴장, 혼란. 그래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흔들리는 이미지들. 이 자체가 도시의 불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그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생겨난 또 하나의 변화가 추상 사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를 촬영한 사진이긴 합니다만 주명덕이라는 한 작가의 이력에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해보고 싶은 작업을 마음껏 해보겠다. 여태까지 사진으로 내가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사진을 가지고 추상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진은 기계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상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했던 것이 바로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 클로즈업을 해서 찍어내면 이것이 정보가 누락이 되죠. 그러면서 추상성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는 클로즈업 촬영을 주로 하고 그 카메라가 향하는 대상은 도시 담벼락이나 도로 바닥에 있는 페인트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끊임없이 변고에 나가고 이게 수명이 길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또 도시재생사업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훼손과 재생이 반복되는 이 공간에서 주명덕 작가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벗겨진 페인트 자국 위에다가 다시 덧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공과 자연이 절묘하게 이제 혼합이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해낸 시각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추상 이미지들, 이것이 주명덕 작가의 이제 도시 작업에서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기록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었던 도시작업은 역시 전쟁 이후 복구와 개발이 이제 중첩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전통과 현재가 절묘하게 혼재하는 모습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들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거대한, 말 그대로 메트로폴리탄인데 인터내셔널한 도시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역동성, 기란, 긴장감, 불안 이런 것들로 보았고, 플러스 알파로 서양 문화가 일상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 작가의 주관적 관점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개입을 돼서 추상 이미지를 도시에서 발견하게 되고 도시 자체가 이제 훼손과 재생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해석했다는 것.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평정 선생님의 주명덕 사진작가의 도시 사진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서 좀 적어갖고 오긴 했는데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몇 부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병종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주명덕이라는 사진작가는 한국 사진사에서도 다큐멘터리 사진과 포토저널리즘 그리고 작가주의적인 시각으로 자신만의 사진 방법론을 고심하며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진작가입니다. 작년 2022년 5월에 주명덕 사진작가가 출판한 총 40여 권의 사진집을 모아서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그가 사진가로서 평생 작업한 사진의 주제는 아까 박병종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듯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혼혈 고아를 비롯해서 한국의 땅, 한국의 가족, 한국의 장승, 한국의 집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우리 문화적 전통과 가치에 대한 관심과 동시대의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그의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고 한국인 등 정체성을 재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그의 업적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종 선생님께서 처음 개요에 엄정한 기록과 작가의 주관적 관점 두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관적 시점의 작품, 예술가적 시점으로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주명덕이 주요 촬영자로 참여한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의 공적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제작 출판된 서울 1995년과 1996년 도시 형태와 경관 그리고 두 번째 볼륨인 서울 1999년, 2000년 도시 형태와 경관 두 권의 출판물을 위해 주명덕이 사진 촬영을 담당했었습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니까 도시 구조, 도시 진화, 도시 생활 등 세 개의 큰 주제로 분리되어 있었고 서울의 자연 경관과 도시 건축 등 인공적 구조물과 도시인들의 삶의 공간인 주거지, 상업 업무지, 문화 여가 공간 등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도시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공간이며 도시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기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서울의 역사적 유산과 자연적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목적이 있으며 20세기의 경제개발, 20세기, 21세기의 경제개발, 산업화, 도시화의 여파로 경험한 역사적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기획 의도에서는 서울의 사진 기록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명덕 사진작가의 참여로 도시공간을 주제로 사진은 사실성과 기록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진 매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다큐멘터리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을 주제로 한 공적 프로젝트 이후에도 이미 박병종 선생님이 발표하셨듯이 주명덕은 사진작가로서의 예술적 시각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서울 에세이와 2009년 서울 주거 변화 100년, 2020년 서울 주명덕과 작년 2022년에 서울이라는 제목의 작품집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 서울이라는 작품집을 보면 1부인 1960년에서 70년대 서울이라는 주제로는 총 61장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타이틀에는 아까 박병종 선생님이 보여주셨듯이 동작구 노량진, 종로구 청진동, 뚝성 성동구 등의 지역의 명칭이 타이틀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으로 서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서민들의 모습과 표정이 잘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보여주셨듯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변모된 모습을 대상으로 한 2000년대 이후의 사진들로 총 5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화문, 상안동, 장충동, 강남제로 등의 지역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유리, 철조물, 단벽 페인트, 시멘트의 균열, 벽의 낙서,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성과 공간 등을 클로즈업 또는 다양한 시점으로 촬영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박병종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역동성, 긴장감, 우리가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과 또 인공물과 자연의 병치로 드러내고 또 여러 가지 인공물에서 드러나는 유리창의 반사라든가 어떤 반영과 중첩으로 도시의 인상과 경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명덕의 도시사진은 기록, 엄정한 어떤 기록, 그 다음에 주관적 시점의 예술적 관점의 중첩을 통해서 그의 작품 세계를 잘 구현해냈고 그러한 것들이 도시사진에서도 잘 재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제전 선생님, 토론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발표로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전 선생님, 토론전 선생님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 마케팅 방안 경북 포항시를 중심으로 듭니다. 발제는 서원대학교의 김병희 교수님, 그리고 신라대학교의 구승회 교수님 두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는 상지대학교의 이희복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또 죄송한 부탁이기는 합니다만 발표는 20분 내외로, 토론은 한 5분 내외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서원대 광고홍보학과의 김병희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포항국제사진제 총감독을 하고 계시는 신라대학교의 구승회 교수님과 함께한 연구이고요. 구승회 교수님은 이른바 구박으로 알려져 있죠. 구박과 함께 구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 구박을 많이 당해서 사진을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진을 활용할 것인지 구박께서 구박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사진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장소 마케팅 방안입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들 여행하실 때처럼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그때 찍은 사진들은 굉장히 행복한 표정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정말로 사진의 중요성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 20년, 21년, 2011년, 2019년 해가지고 대체로 관광지의 여행 자원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진 잘 나온 곳이 사실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제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래머블하다 이런 말을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데요. 인스타그래머블하다는 인스타그램에 올릴만 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연구는 포항시에 관한 사진예술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포항 장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거에 집중을 하겠고요. 특히 포항 국제사진제에 맞춰서 사진예술 콘텐츠가 장소 마케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 장소 마케팅이란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지방자치시대가 개방되면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어떤 분들은 도시 마케팅과 장소 마케팅이라는 말을 막 이렇게 섞어 쓰는데, 이거 학계에서는 도시 마케팅이라는 것은 장소 마케팅보다 아래에 있는 개념이다. 이 플레이스 마케팅이 가장 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소 마케팅이란 어떤 장소를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목적에서 특정 장소를 알리려는 가장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마케팅의 유형에는 문화적 장소 마케팅, 생태적 장소 마케팅,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적 마케팅 이렇게 있고요. 또 성과는 기본적으로 방문객을 늘리겠다,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마케팅의 유형은 나중에 이제 저 김동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본문에도 있는데요. 통합 모형, 문화산업 모형, 소비자 중심주의 모형 대략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 마케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완도에서 가는 청산도 혹시 가보셨나요? 서편제, 영화 서편제 촬영. 이산, 저산, 꽃이 비니 하는 그 대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판소리를 하면서 임권택 감독이 찍었던 오정혜라는 배우가 나와 있었던 서편제가 그로 인해서 슬로우 마케팅,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느리게 살자, 이제 이런 도시로, 이런 그 지역으로 묘사를 했고, 굉장히 그것이 지금은 슬로우 시티 정신으로까지 승화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는 김천 8경을 활용을 해서요, 지역사회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신안군의 퍼플섬이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죠.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월도하고 박지도라는 이 두 개의 섬을 합쳐가지고 퍼플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다 위에 저렇게 목교 위에 전부 다 퍼플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야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밭을 매는 그 할머니들의 옷차림도 다 퍼플색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가볼 만한 곳이다. 이제 여기는 컬러 마케팅 색깔을 가지고 했고, 이런 사진을 전부 다 해외에 막 알리고 해가지고 인구 168명의 두 개의 섬에서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 지역을 떠났던 그 젊은이들이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고향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진에 의해서 많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유엔에서 인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인증을 받았고요. 전 세계 미국의 CNN이라든가 미국의 퍽스뉴스 이런 데서도 다 소개가 될 정도로 유명을 했는데, 이때 항상 이 컬러를 잘 활용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때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래머를 하다. 특히 BTS의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그 잘 연결해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2020 작년에 제가 쓴 책인데요. 저하고 다른 두 분 교수님하고 해서 보랏빛 섬이 온다. 이런 책을 써서 굉장히 어떻게 해서 인구 소멸 시대에 문화예술 행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사진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우선순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에서부터 환경으로 갔다면 지금은 생태사회학 관점에서 환경에서 기업으로 가는 이런 측면이, 이것을 보통 그린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마케팅과 그린 마케팅의 큰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린 마케팅은 어떤 사회적 이익의 제공을 통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마케팅의 주체는 소비자, 기업, 정부, 요즘 특히 ESG 경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맨 앞에 있는 E와 관련된 측면에서 그린 마케팅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작년에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린을 실천하는 기업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기업의 사업 모델의 방법론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진 전시를 활용해서 장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이 포항시는 사진 찍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장소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사진에서 찍는 빈도가 높을수록 여행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잠깐 스페이스 워크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진을 좀 찍고 왔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플리커에 공유된 바르셀로나 관광사진을 분석한 여러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머리와 꼬리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진은 가진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진의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김수용, 박창한, 이분들이 관광 전공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여행 사진에 6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여행자, 교통, 매력물, 관광활동, 그 다음에 식음, 숙박 이렇게 있고 또 그 아래에 하위 개념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종 여행 사진의 분류 체계입니다. 행복한 여행 사진을 어떻게 분류하냐 해가지고 수천 장의 여행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는 앞에 말씀드린 지금 여행 사진의 6가지가 여행자, 교통, 매력물, 관광활동, 식음, 숙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출발 전, 이동 중, 여행 목적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여행 단계를 구분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타당한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여기 사진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냥 사진을 찍으시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어느 분야에 집중해서 찍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이 보랏빛 속아 온다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요. 리마커블하다. 이것은 돋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포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방문가치, 주거가치, 투자가치가 있고 포항에 12경, 호미곶 일출부터 시작해서 구룡포의 일본인 가옥거리에 이르기까지 포항에 12경, 그 다음에 포항물에 과메기, 대게, 호미곶 돌문어, 장기 산딸기 등 5미, 그 다음에 5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리마커블 요소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연구 문제의 이름은 뭐냐면 포항국제사진에서 수분된 사진과 이 포항시 홈페이지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 두 사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포항시의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홈페이지에 그 관해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과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포항국제사진제에 수품된 사진과 홈페이지 사진은 그림 마케팅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항국제사진제에 수품된 사진과 포항시의 홈페이지 사진은 앞에서 설명드린 6가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행복여행 사진 분류 체계에서 여행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제에 약 3,569점의 사진이 수품됐고 이제 했는데 이것들을 홈페이지 사진과 비교를 했고 질적인 내용 분석 방법으로 사진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사진 콘텐츠를 비교해 보면 포항시 환호동의 스페이스워크 전경을 가지고 포항시에서는 스페이스워크를 도시 브랜딩의 소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도시 경관과 조형물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사진이 포항시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스페이스워크의 사진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팡팡 여행에 소개된 스페이스워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소개했는데 전형적인 행정조직의 사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잘 찍은 사진이지만 관광지로 유인하는 호감도나 매력성은 높다. 사진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질적 내용 분석 결과가 밝혀졌고요. 반면에 이제 폴란드의 사진 작가가 올해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서영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체험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찍지 않고 시와 때를 기다려서 찍은 정성이 엿보이고 아름다움이 좀 읽혀진다. 그 다음에 랜드마크를 꼭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도시의 경관과 건물 내 외관, 그 다음에 역 정류장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거가 시정 홍보물 사진입니다. 포항시 웹사이트에 소개된 포항 철길숲 사진과 팡팡여행에 소개된 뻗어가는 그린웨이 사진인데요. 두 그림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진의 대상 자체가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누가 찍더라도 기본적인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제시 멀로우의 사진인데요. 도시의 친환경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앞에서 보시던 사진과 굉장히 구도와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조형물과 도시의 풍성한 숲, 그다음에 아파트를 같은 앵글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구도감이 있다. 도시 재생의 현장, 도심 재개발의 현장감을 역동적인 앵글로 포착을 하고 있고요. 안정감 있는 구도로 사진 이제 힘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여행 사진의 분류 체계에서 이렇게 또 이제 보자면 여행자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게 이제 포항시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소개된 건데 그냥 멀리 있는 사진을 장면을 찍은 일상적 장면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폴란드의 말신 레이첼의 사진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어떤 연인끼리의 깊은 대화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고, 임미자님의 사진은 같은 호미곶 앞이지만 굉장히 즐기는 그런 느낌, 여행에서 기대한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매력물 차원에서 보자면 포항시 웹사이트에 소개된 이 송도 부활의 신호탄인 그린폴 사진이고요. 밤의 여행일 때 사진인데 송도 밤바다의 정치를 표현하고 있지만 유인 요소가 부족하다. 그냥 밤 야경 멋있네. 그런데 매우 정적인 도시 풍경 정도이지 이것을 유인하는 그런 요소는 없다. 반면에 해질녘 송도 앞바다의 풍경과 불꽃놀이 속의 영일대 풍경이 특히 불빛 축제에 맞춰서 장노출, 여러분 이제 사진 하시니까 장노출 다 아시는 개념이시잖아요. 장노출이라는 사진 기법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요. 관광객 혹은 시민과 함께 송도의 노을빛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동적인 도시 풍경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행의 구성이 관광활동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이제 웹사이트에 소개된 바닷가 조형물 사진입니다. 두 가지가 다 비교적 단순한 구도와 약한 신미성인데요. 포항시 행정적 사진 이미지는 필요한 순간에서 촬영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의 사진작가, 폴란드의 사진작가들이 올해 찍은 사진들 보면 비교적 정교한 구도와 강한 신미성이 느껴지고요. 조형물이 빛과 어우러져 최대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때를 기다려서 빛과 만나는 그 때를 기다려서 촬영했다는 점. 그래서 장소 마케팅 활동에 기여하는 사진의 콘텐츠가 사진 촬영 기법에서 매우 매력적 유인성을 갖느냐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향후 포항시 장소 마케팅 전반적인 로드맵은 조사, 전략, 실행 단계, 조정, 통제 단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컬러 마케팅, 그림 마케팅, 아트 마케팅 차원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포항시 장소 자산에 형성하는 플레이스 메이킹이 되게 중요하고요. 포항시에 무엇을 사진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여러 지자체 중에서 포항시를 왜 포항시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선정해서 알릴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관광 홍보용 사진들을 현재 있는 거 다 내리고 앞으로 작가들이 찍은 예술 사진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포항국제사진제를
한 해 행사로 하지 말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로 함으로써 정책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행아시가와 사진마을 사례를 참조했으면 좋겠다. 일본 최대 국립공원인 다이셔츠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행아시가와는 인구가 줄어든데 사진 가지고 다시 마을을 부활시킨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을 활성의 콘셉트로 문화마을을 채택을 했고요.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이런 마을이다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진의 마을을 선언한 이후에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을 홍보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벤치마킹할 측면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른바 포항시가 매력적인 장소로 떠오르는데 사진이 많은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호모라는 명칭을 많이 붙이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학자는 사람의 이동성,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동성에 중시해서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을 가지고 지난 이렇게 인간 이동성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포항이 호모 비아토르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포항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인스타그래머라는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건져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진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맡은 상대 이복입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연구를 또 이렇게 어느새 하셔서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피프 특별 세미나에서 참여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구승희 감독님, 잠깐 일어나서 뒤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구승희 교수님은 김교리 교수님과 함께 광고 홍보 분야에 연구와 교육, 봉사 그리고 과거의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오늘 세미나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두 분의 연구는 단순하게 사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플레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시를 알리는 그런 어떤 콘텐츠로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 마케팅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진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SNS로 잘 알려져 있는 인스타그램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사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을 잠깐 떠올려 보면 저희도 어제 와서 학회에서 1박하고 식사도 하고 과메기도 먹고 회도 먹었는데요. 아마 세 가지 삼거리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삼거리가 아닌 사거리로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 사거리 마지막이 찌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한 장이 그것을 가게 합니다. 많은 여행의 시작이 사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에펠탑 사진 한 장이 우리로 하여금 파리로 가게 하고요. 서울의 남대문 사진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에 오게 하고요. BTS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진은 장소 마케팅, 관광, 도시의 홍보 이 분야에서 절대 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사거리 중에 하나인 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진의 힘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정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요. 작가들의 사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홈페이지에서 분리하셨는데 제가 약간 디펜스를 하자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돈을 받고 찍은 사진일 것이고요. 작가들의 사진은 상을 받기 위한 공모전 작품이니까 앞서 우리가 발표에서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트와 다큐멘터리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다만 정보를 알릴 것이냐 스토리를 알릴 것이냐 작가의 작품은 다 스토리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홍보나 정보를 알리고 시정 홈페이지에 알리는 관광에서도 활용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히가시가와 사례를 해서 사진마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항이 사진도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항의 슬로건이 파워풀 포항이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포항이 파워풀 포항에서 포토 셔터블 시티 포항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까지를 제 토론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복 교수님께서 과거에 카피라이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찌꺼리. 사실 포항은 앞에 발전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리마크블 포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찌꺼리가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 넘쳐나는 찌꺼리들이 사진 속에 얼마나 더 다양하게 또 가치 있는 브랜딩의 하나의 자원으로서 표현될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제자 손원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의 제목은 이벤트 활동이 도시 이미지와 브랜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발제자는 한국대학교의 전종훈 선생님이시고, 토론은 경북대학교의 김효규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15분에서 20분 내외, 5분 내외에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좀 피곤하시죠?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발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포항에 와서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도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앞에 사진, 여러 다양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벤트, 지역 축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브랜딩 관점 이야기들은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브랜드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시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 거주자, 유학생,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저도 정부 쪽에 광고 심사를 많이 가는데 도시들이 하는 주로 도시 마케팅이 다 SNS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하고 콘텐츠 하고 그러는데 거의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업체들을 제가 봐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죠. 하긴 하지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들이 사실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저는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이벤트나 지역 축제가 충분히 도시를 알리고 브랜드화 시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대형 이벤트뿐만 아니고 평창올림픽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평창이 조그만 도시가 세계에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개최할 때 평양인 줄 알았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림픽하고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이벤트뿐만 아니고 소규모 지역 이벤트들도 도시 브랜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벤트가 도시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도시 브랜드의 정의는 제가 영어로 써놨 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나 감정적인 행동적인 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이고,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에 아까 김병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브랜드에는 국가 브랜드, 도시 브랜드, 조금 더 적은 커뮤니티 브랜드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브랜드는 동이나 읍이나 아니면 그런 소규모 지역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브랜드 얘기하면 보통 기업에서 제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 자산,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지식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의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학자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쟁 도시들,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별화 포인트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에서 보면 이 효과가 제일 중요한 게 원산지 효과예요. 원산지. 포항 그러면 과메기, 그렇죠? 독일 그런 무슨 반도 제품 그런 식으로 그 국가 브랜드에 대한 컨트리 오브 오리진뿐만 아니고 플레이스 오리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은 브랜드는 모 브랜드가 있어요. 대기업이면 기업 브랜드가 있고 제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업 브랜드가 국가의 이미지가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좋아서 서울을 방문하고 한국이 좋아서 포항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후광효과라고 표현해요. 후광효과. 국가나 상위 브랜드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밑에 있는 하위 브랜드들이 영향을 받는다. 근데 서머리 이펙트라고 요약 효과는 오히려 도시나 이렇게 조그만 브랜드들이 왜 삼성 같은 경우도 자기 밑에 있는 브랜드들이 잘해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저런 것처럼 포항이나 이런 지역 도시들이 잘해가지고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처럼, 아니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아까 관광객 조그만 것들이 정말 활성화돼가지고 포항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요약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큰 모 브랜드가 자식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식 브랜드가 모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효과로 이제 하고요. 이벤트 같은 게 도시에서 잘 운영이 되면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학문적인 개념들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행동으로 자기를 지혜하는 자아 지각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콘텐츠를 보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롤 같은 걸 학습하는 이론이 있고,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면서 그 미디어에 묘사된 도시 이미지 같은 거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와서 축제 같은 경우, 이벤트 같은 경우 경험을 한 다음에 도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축제나 이런 도시에 대한 것들이 단순하게 미디어 노출되는 거에서 노출에 되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가 호의적으로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단순 노출 이론입니다. 학문적인 이론들이고. 그래서 좀 제가 사례를 좀 봤어요.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런던이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영국이지만,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그 공연을, 전 세계 공연자들이 다 모이는 이제 이벤트죠. 8월에 개최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2차 대전, 세계대전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유럽이. 그래서 으쌰으쌰 하자고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유럽이니까 무용, 클래식 음악, 오페라 이런 걸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초청받지 못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오프 에딘버러 페스티벌 해가지고 거기서 마인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게 더 커져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글로벌한 공연 축제를 개최했거든요. 에딘버러 되게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작진 않죠. 스코틀랜드는 큰 도시지만 하여튼 50만 도시인데, 이 기간 중에는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에딘버러라는 도시는 아마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도시인데,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축제 때문에 아는 걸로 이제 보면 되시고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되게 성공한 축제잖아요. 처음엔 되게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부산에서 영화학교에서 되겠냐. 왜 보통 도시에서 무슨 페스티벌 열면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게 지역 축제가 성공한 거는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아일 축제가 많아지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다음 다음에 여기 광주국제영화제, 여수 춘천, 충무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리 많이 되고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 성공 요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 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 부산 사람들 되게 급하잖아요. 포항만큼 급합니다. 그 성부 다혈질이고. 근데 부산이 길쭉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면 완전히 차가 정말 막히거든요. 근데 영화 찍는다고 길 막으면 하나도 불평 안 해요. 그 정도로 부산 시민들이 그거 협조를 되게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브랜드를 영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게 성공하려면 시민들, 군민들, 거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도 제가 이제 여기 포항에서 하면서 이제 근처 도시들 사례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대구도 공연 도시를 표방합니다. 대구에서 뮤지컬 페스티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6월 말 7월 초에 하는데, 대구를 이제 뮤지컬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구시가 야심차게 만든 이제 2006년부터 한 페스티벌에 개막작 초청해가지고 개막작 공연하고, 그다음에 초청작들 공연하고요. 그다음에 창작 오페라, 뮤지컬 창작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뽑아가지고 돈도 지원하고, 이제 지원받은 뮤지컬들이 공연을 합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요. 이것도 고대행사를 딩프린지라고 왜 거리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든 이제 페스티벌인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구에서 이제 공연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오페라 페스티벌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그렇게 제가 보기도 자기 작품 같지 않은데, 그 공연 전문 시설을 지금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개관할 기념으로 했다 그러고요. 대구에 생각보다 공연 예술 쪽 학과들이 많대요. 그거를 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예산은 한 15억 정도 하고 가을에 합니다. 이것도 지금 오페라 애호가들은 많이 가는 편인데, 대구가 뮤지컬뿐만 아니고 공연도시로 자리매김하면 노력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하기 위한 그 축제나 페스티벌 요건을 좀 이제 발표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도시나 페스티벌 하려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많죠. 무슨 뭐 먹는 축제부터 뭐 산천어, 머드, 뭐 나비 뭐 많은데 어떤 주제로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등축제가 제가 알기로 충청도 쪽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걸 서울에서 서울 지자체가 유사한 축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서울에 더 몰리죠.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뭔가를 해서 막 잘 만들어놔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가진 브랜드 자산을 반영하지 않는 축제는 뺏겨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연상, 그다음에 적합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에서 이제 가장 유혹적인 것들이 이제 남들이 하는 거 흉내내는 것들인데 그것도 절대 권할 수 없는 이제 행동들이고요. 요거 제가 논문을 좀 써봤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논문 이거 발표 때문에 제가 도시 브랜드 전공이라서 그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부산국정화제를 해봤는데 축제 이제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요. 워킹 페이퍼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주제잖아요. 시장도 작고 전공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그래서 오페라가 대구랑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관련이 있다고. 오페라하고 대구의 이미지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축제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그럼 축제 가서 보고. 그런데 대구 방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왜 광고할 때 뭐 아주 뭐 긍정적인 음악이나 뭐 외모적으로 훌륭한 모델들을 활용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듯이 이것도 오페라라는 게 멋있고 뭐 교양스럽고 교양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 도시에나 적용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연상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도 보면 뮤지컬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을 좀 조사해 보면은 감정적인 반응의 즐거움, 이렇게 뭐 각성, 지배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뮤지컬을 내가 즐겁다고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축제 태도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지배라고 다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 때문에 위압받고 하는 거,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축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분 내에. 네. 그래서 부산국제화제 같은 경우도 정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지, 여기도 뭐 자극 추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긍정적인데 인지 추구 적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막 영화를 공부하듯이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산 방문에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에 따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도 재미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희성, 이게 호이징거라는 그 우리 같은 놀이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은 유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음악, 향기 요거를 아까 발표에서 잠깐 나왔던 건데, 컬러 마케팅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은 저기 막 쇼핑하다가 식품 코너에 노란 게 쫙 있으면 뭐예요? 오뚜기죠, 오뚜기. 네. 그거 되게 컬러 마케팅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마토 축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던지고 막 그것도 빨간색 컬러 가지고 그 축제를 이제 했던 것들이고요. 음악도 되게 중요해요. 뭐 음악 자체가 주제인 축제들도 있지만 그 어떤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음악은 나중에 그 음악 가지고 그 상기시켜줍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그 얘기하던데 특정한 어떤 냄새를 비누 냄새 맡으면은 자기 유치원 때 어린이집이 떠오른대요. 그 정도로 향기가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꽃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기, 긍정적인 향기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축제하면 맨날 이게 문제도 생기고 위생도 생기는데 보통 비싸잖아요. 축제할 때 보면은 뭐 맛도 없는 게 아주 고가고 뭐 그나마 더 먹기 힘들고 하는데 먹는 것들 축제는 되게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랑 연계한 이렇게 먹거리와 기본적으로 부대시설로 활용을 하거나 시장과 연계한 이런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잘못하면 축제 망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도시 브랜드를 기획하기 위한 축제는 되게 전략적으로 기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축제를 와야 되는지 이유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진전 하잖아요. 초대고 포항을 주제로 한 되게 좋은 사진전인데 이게
포항시뿐만 아니고 옆에 경상도 아니면 조금 더 넘어서 전국으로 이거를 보러 오는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축제 자체는 즐거움을 제공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시각, 촉각, 촉각에 남는 요소를 하나라도 이제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먹거리 같은 부대적인 요소 당연히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축제를 아주 전략적으로 해놓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 브랜드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지방의 시장들이 이제 취임하시면 선거로 되니까 욕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업종을 위한 그 아까 말한 절대로 도시의 자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닌 경우는 사실은 하면 손해고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그 로고나 이런 그러니까 컬러나 바꾸려는 이제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도 브랜드는 한번 만들면은 잘 바꿔서 쭉 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바꾼다거나 로고를 새로 만든다거나 한다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도시의 전통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아마 우리 시 정부나 군 정부들한테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힘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고장 도시를 아주 강력한 브랜드로 바꾸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김혁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게 된 동국대 김혁입니다. 네, 전종희 교수님 아주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벤트 앞서 세 가지 발표가 주로 사진을 통해서 도시 브랜드, 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전 교수님 발표는 이제 이벤트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가장 큰 이벤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저 평창 최근에 있어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요.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저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만 대전 엑스포라는 것도 또 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전 교수님이 또 축제 어떤 에딘버러를 포함해서 부산 그리고 대구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건 연속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평창에 뭐 아무리 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하더라도 단발성을 이래저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거치는 것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가는 작업들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아까 잠깐 사진전을 보고 왔는데 이래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 오늘 그 사진전 주제도 사실은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 그걸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럼 결국 오늘 이번 꼭지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을 기획하고 대표적으로 소개해줬던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사실은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6년이니까 벌써 제법 이제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자리를 잡고 아시아에서는 뭐 최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정도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아까 저 부산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도 부산 출신입니다. 그렇게 성질이 급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부산이라고 하는 이미지 사실 그것도 보면 도시 어떤 시민에 대한 이미지, 도시 브랜드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뭐 다른 직업적인 관계 때문에 또 대구에 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교수님 소개해 주신 두 가지 축제 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성공적으로 소개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대구 오페라 이 축제하고 또 차이점이 뭘까?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수용성 이런 부분의 범위에서 조금 그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이미지와 어떤 적절성, 연결고리 그리고 타 도시와의 어떤 차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떠오르는 포항이라고 하는 이미지 딱 크게 두 개입니다. 포항 제철 이름이 바뀌어서 포스코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호미곶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사진전에서도 쭉 나왔지만
정말 그 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포항은 어떻게 연결고리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 교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그것이만 강조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여기는 어느 정도의 그저 마지막에 지속성에 관련해가지고 제 밑에 지향해야 될 부분도 적혀 있긴 한데 저는 어느 정도의 초기에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그 이벤트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는 누군가 그것이 주체가 어딘지는 저도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좀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은 관리 의지할 수 있도록 이것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잠깐 와서 하루 정도 지났지만 사실은 또 하나 느낀 것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그 참여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뭐 외부 관광 행태를 유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 관계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 전체가 어떤 식으로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아까 먹거리를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또 이것이 또 뭐 다른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유입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좀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전 교수님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벤트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쪽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지금 작업적인 그 두 개의 발표에서는 부정적인 이런 요소 혹은 영향력 이런 것까지 그 연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 연구가 잘 되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 선생님하고 프로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뭔가 이런 그 대형 이벤트 또는 국제적인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한가? 모든 도시가 꼭 뭐 이런 이벤트를 반드시 개최해야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났다면 과연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또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 나갈 때 그런 이벤트를 사진으로 과연 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도 좀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감사합니다.